거야. 그래서 엄마들을 자르고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써. 그러다 걔네들도 아까우니까 그 청소년, 만약에 아빠한테 100불 주고 엄마한테 50불 줬다면 청소년을 쓰면서 20불을 주다가 나중엔 어떻게 하냐? 더 어려져갖고 8살짜리 9살짜리를 데려다 쓰면서 10불도 안 준 거야. 원래 100불을 줘야 되는 임금을 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10불도 안 준 거야. 근데 그 당시 런던에 이 물가가 올라가서 생활비가 100불이 넘는 거야. 4인 가족이. 그러면 10불을 버는 이 집이, 이 애가, 막내가 가서 10불을 버는 거지. 그러면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 노동자들의 소비 능력이 떨어진 거야.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된 거지.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이 이 물건을 팔 시장을 확보하러 가자. 그러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3A 지역으로 막 나가서 식민지를 개척해. 그래서 식민지의 부자들한테 물건을 팔았던 거야. 근데 식민지 부자들도 돈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터진 게 1차 대전이야. 1914년에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1800년대 말에 완전히 폭발하게 된 이 자본가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더 이상 팔 수 없으니까 해외로 팔자. 결국 한 20년에 걸쳐갖고 식민지를 막 개척을 했어. 1800년대 후반부터 90년부터 1900년대 1910년까지. 근데 막 식민지를 개척해 놓고 그 식민지에서 돈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래? 저 남의 식민지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식민지 쟁탈전으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그게 5년 만에 끝나는 게 1919년이야. 그러면서 1919년에 전쟁을 끝낸 다음에 패전국의 식민지를 다 쪼개 먹었어. 자기네들이 뺏어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문제의 핵심은 뭐야? 소비 능력의 문제인데 이 새끼들이 시장만 확대하면 된 줄 아는 거야. 그러다가 이걸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틈을 노려갖고 무슨 짓을 하느냐? 주식을 갖고 사기를 치는 거야. 돈은 벌어야 되겠고 돈은 더 이상 안 벌리니까 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뻥을 까가지고 그 실화임? 실화야.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주식을 사기를 쳐요. 그래서 주식의 거품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영국의 금융시장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이야. 그래서 그게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터진 게 그 블랙 먼데이 사건. 그게 경제 대공황이야. 경제 대공황이 그래서 터진 거야. 그래서 그 경제 대공황이 10년 만에 터지고 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주식시장이 거품이 빠지는 거야. 뻥 터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0년 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로부터 10년 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야. 38년. 38년부터 그러니까 39년에 그 유럽에서 그 전쟁이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42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45년까지 그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시점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이 모든 전쟁의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그때 뭐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그때는 전부 다 이제 그 육탄전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군수 물자를 만들면서 미국에서 군수 공장을 돌린 거야. 그래갖고 이 1914년 이전에 미국은요 세계에서 별로 이름이 없었던 존재감이 없는 가령 예를 들어 호주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얘기 별로 안 해. 왜냐하면 호주는 막 이렇게 발달된 자연과학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발달된 과학 문명의 도시가 아니야. 호주는 자연 관광으로 먹고 산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호주를 그러니까는 제도는 선진화되어 있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선진화이고 문화가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미국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식이었냐면 그냥 땅덩어리가 큰 무식한 나라. 왜? 가보면 가장 가까운 아시아에서 서부로 가서 보면 촉싸움하고 다니고, 인디안 돌아다니고, 그런 미국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애들이 참 미개하구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1904년에 그 티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 그때가 일본이 세계 4위의 국가였대.
그래서 일본한테 미국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태평양에 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했었다는 거야. 그랬던 나라가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군수공장을 돌려갖고 돈을 번 거야. 그래서 무기사업이 돈이 되는구나. 이 무식한 새끼들이 그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돈이 된 건데 무기사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노무현 때 건설 산업이 돈 된다라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야. 건설을 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야. 무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돈을 번 건데 이 무식한 새끼들이 무기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번 거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때 건설을 해야 파이가 커진다.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뉴딜 얘기. 그러면서 이명박식 뉴딜이다 이러면서 4대 강사업 했잖아. 씨발 지랄이었지만 핵심은 뭐냐. 그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일자리 정책이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댐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 실업자인 가장들에게 와서 일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노동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가족들이 생활비를 쓰면서 그래서 미국의 바닥 경제가 살아나게 된 게 뉴딜의 핵심이야. 뉴딜의 목적은 일자리였던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때부터 뉴딜 그러면 건설 그리고 건설업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강남을 개발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개소리를 배운 거지.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십 년 동안 펴왔던 원인이야.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야 될 시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뉴라이텍을 자꾸 하나 봐. 자, 그래서 지금 그 핵심은 일자리였는데 이 새끼들이 모르고 이제 3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을 벌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막 그래 미국의 부자들이 그때 만들어져. 미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게 고 2차 대전이야. 2차 대전 때 엄청 군수산업에다 투자를 하고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 자본 그게 이제 문제야. 이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독일에서 이 독일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프랑스나 영국에도 돈을 냈어야 됐어. 그 돈이 없는 거야 독일이. 근데 그 돈을 막 물어내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독일의 산업 발전이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 그래갖고 히틀러가 이 1920년대에 독일을 완전히 휘어잡는 거야. 그래갖고 경제발전을 눈부시게 했대요. 그래갖고 이 독일의 경제발전 수준이 박정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발전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 경제발전한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뭘로 마련했냐면 그 유럽의 고리대금업 한마디로 그러니까 옛날 고리대금업자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에 금융업을 하고 있었던 유태인들 그들이 이 금융업을 다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금융업자들의 돈 그걸 빼야 되겠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유태인이었던 거야. 이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소설 그 무슨 베니스의 상인? 거기 보면 그 베니스의 상인이 그 샤일록인가 그렇잖아. 그죠? 그 샤일록이 누구냐면 그 고리대금업자야. 근데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누구냐? 그 유럽에서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갖고 배를 띄워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을 실어오는 그 사업이 막 융성할 때 그때 돈 빌려주면서 성장한 게 그게 유태인들이야. 유태인 금융업자들, 고리대금업자들. 그래서 이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이 그때부터 돈을 모았다가 그걸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막 성장했을 때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금융업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히틀러가 이 새끼들을 털자. 그래가지고 너네가 옛날에 예수를 못 박았지. 유태인 나부랭이 새끼들. 이러면서 너 신약을 믿어 안 믿어.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 유태인들을 잡아들인 거야. 목적은 유태인의 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가난한 유태인들, 중산층 유태인들은 잡혀간 거야. 속수무책으로 잡혀가고 실제로 진짜 돈이 많았던 이 유럽의 경제를 주물렀던 이 금융업자들은 그 자신들의 재산을 다이아몬드로 다 환전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갖고 미국으로 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모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결혼할 때 너도 나도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를 다 주고받아.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다이아가 흔했던 거야. 그게 왜 그랬냐?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다이아몬드를 쫙 가지고 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미국이. 그래서 이 결혼식 할 때 죄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랬던 거야. 하여간 그때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온 유태인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 무기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그 탐욕스럽게 무기회사에다 다 돈을 내고, 그리고 이 핵실험도 나는 이 유태인 자본이 들어가서 가능했다고 봐. 좌우지간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무기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리고 그 무기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만들어놨는데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그 쌓인 무기를 쓰기 위해서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국전쟁 때 미국이 남은 무기가 없다. 다 썼다. 2차 대전 때 남은 거 다 썼다. 지네들끼리 자랑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 유태인 금융자본이 미국의 무기산업의 핵심이 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가 그럼 계속 미국에 있었냐? 아니죠. 이 유럽의 주요 금융업은 아직도 유태인들이 잡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의 소위 유대인 자본이 되는 거야.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자본. 왜 그거 있잖아.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을 움직이는 애들이 그 유태인 금융 자본이야. 얘네들이 주로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 무기사업에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이 미군들을 전 세계에 파견해 놨는데,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전염병이 돌아. 가장 대표적인 게 IT 콜레라. 그것도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균 때문에 그 콜레라가 돌았잖아.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도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역이었고,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도는 곳에 다 미군 부대가 있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 미군에서 무슨 균을 가져다가 실험을 했다. 기억나지? 탄저균 실험을 했었다. 예. 그런 얘기가 마침 우연히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 그 직전에 미군이 생탄저균을 실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 두 개의 연관관계는 알 수 없지. 우연이겠지. 소설이야, 소설. 픽션 한번 더 들어?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 전염병들이 항상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다음에 온 세계 미디어들이 전염병을 다 떠들어요. 뭐 AI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그러고 나면 미국에서 꼭 제약회사에서 약을 발견해. 치료약을. 그래서 그 치료약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드라마틱하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치료약과 더불어서 백신을 온 세계에 공급을 하지. 그런데 그 뒤로 똑같은 병이 발병을 하고 우리나라에 재작년 겨울에 신종플루로 23명 반에서 18명이 결석을 했는데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와. 그 당시에 그 신종플루 약을 팔면서 그 제약회사 주식이 수십 배로 뛰어갖고 엄청 주식 장사를 해먹은 거야. 그런 제약회사의 주식들을 갖고 있는 게 유태인 자본이라는 거죠. 예. 이 유태인 자본이 전세계 무기회사, 전세계 제약회사에 투자해놨다는 거지. 그리고 희한하게 미군 부대가 있는 근처에서 전염병이 돌고, 그 전염병이 돌아서 온 세계 미디어들이 막 동시에 떠들어요. 그런데 또 이 미디어들의 대주주가 유태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태인들이 이 무기회사, 그 다음에 제약회사, 그 다음에 미디어, 방송사들의 대주주야. 왜 이 방송사들이 막 전염병이 돌았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제약회사에서 치료약을 개발해. 그걸 다 팔고 나면 그 전염병 얘기는 쑥 사라져.
그런데 여전히 그냥 전염병은 남아있어. 그 유태인 대자본이 지금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 페북, 트위터를 소유하고, 지금 아프리카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소설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잖아. 그지? 그냥 저기 동네 아줌마의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잖아. 책이 있어. 이런 내용을 담은 책. 그게 총균쇠라는 책이야. 총균쇠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대인 자본과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자본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누가 추천했을까? 누가? 강경화가. 알고 보니까 강경화가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난민들, 그러니까는 그 유엔에서도 강경화가 유명한 이유가 그 전 세계의 피어가 여성 피해자들, 그들의 인권 운동을 했던 게 강경화래. 그러니까 강경화는 단지 제국주의 자본하고만 싸운 게 아니야. 제국주의 자본의 2차 피해자, 그들이 여성이다.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 자본가들이 이 그 무력으로 지배하면서 반드시 더 극심한 피해자는 여성들이 된다는 거죠. 성적인 착취까지 더 당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한 활동을 10년을 했대.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 여자들의 문제점,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10년을 했다는 거야, 강경화가. 그래서 유엔에서 인정한 실력자래.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강경화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 총균쇠를 가지고 있는 세계 금융 대자본이 싫어하겠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탄핵 집회 때 처음엔 태극기만 나오더니 다음에는 성조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깃발이 나왔죠? 이스라엘 깃발. 우연일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이 강경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을 협박하고 있잖아. 지금 문재인을 엄청 협박하면서 그 강경화를 포기해라. 강경화는 절대 안 된다. 나왔어. 자, 음모론 개오지네. 아싸! 고마워. 왜 이제 왔어?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블랙이야. 자, 팩트잖아요. 이스라엘 깃발. 예.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스라엘 깃발 나왔던 거 팩트야. 그죠? 인증된 거야. 뿌듯해. 나 오늘 그 꼬막 비빔밥 먹은 밥값을 한 것 같아, 여보. 네. 우리 집은 문호동 무밥이잖아.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자, 주장론이래요. 예, 자, 음모론 주장론, 예, 나왔어요. 예. 자, 중계방에서도 역시 동시에 인증하고 있습니다. 땡큐 베리 망치!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부터 소설이라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아무도 소설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오늘은 틀렸나 했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국기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딱 나오는구나. 중계방에서도 지금 음모론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 그 본방에서도 음모론 개오진애가 동시에 나왔어. 자, 본론으로 돌아가.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집회에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왔죠. 야,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야, 나는 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나 했지. 와, 이 쫄깃한 이야기, 지금 분위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막 감동하고 있어. 자, 지금 모든 전쟁은 강경화로 퍼지고 있는 거야. 모든 전쟁의 핵심, 모든 전쟁의 깃발, 이거는 강경화야. 강경화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자유당 애들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야삼당을 막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강경화를 무찌르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국민의당, 우리의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너무나 따끈하게 사랑해준 나머지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강경화 찬성으로 돌아섰지. 아까 내가 오전에 보니까 국민의당은 강경화 찬성하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국민의당에서 예, 강경화 찬성 기류로 돌아섰다. 맞죠? 예. 아니 내가 아까 뉴스 그렇게 봤어. 국민의당에서는 강경화 찬성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대세가 되고 있다. 지금 아직 저기 미확정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국민의당이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나왔어. 그런데 공식 입장은 반대로 나와. 왜 그럴까? 지금 여러분 있잖아.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확인해 봐봐. 지금 국민의당에서 아까 내가 저기 연합뉴스인가 YTN 가서 봤어. 국민의당에서 지금 의원 다수는 강경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호남 의원들이. 근데 지금 누가 반대하는 거야? 박주선, 김동철, 박지원 얘네들이 반대하는 거야. 뉴라이트 성향이 있는 한마디로 이 저희 자유당 바른당 이중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개별적인 의원들은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공식적인 입장이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좀 더 가열차게 예 여러분이 아니야 박지원 제목은 찬성이야. 근데 맨 끝에 가서 문재인이 불통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대야. 박지원이요. 제목은 찬성인데 설득하고 있지 않다니까? 박주선하고 김동철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자,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강경화를 왜 찬성해야 되느냐. 강경화는 굉장히 나 요즘에 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왜 청문회를 남자들 3명 모아서 하고 김현민만 따로 해? 이상하지 않아요? 2명 나눠서 해도 되는데 왜 청문회 날짜를 남자들 3명 한꺼번에 하고 이 3명에 대해서는 그 오전 내내 띵까띵까 놀았어 2시까지. 그러다 2시에 모여서 대충 하고 끝냈단 말이야. 근데 왜 김현민은 하루 따로 잡아서 하고 아침부터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모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강경화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계속 주말마다 탁현민 얘기가 나와. 이번에는 안경환 얘기까지 더해졌어. 그러면서 성대결 구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메갈리아를 만들어놨잖아 쟤네가. 그 메갈리아를 작년에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이지. 재작년에 여시 사태를 벌리면서 쟤네가 여성 카페를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딱 감을 잡고 이거 수상하다. 이것들 지금 여시 사태 이거 그냥 일어난 거 아니고 이건 뭔가 음모가 있다. 얘네들 이거 성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장기적으로 준비한 것 같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시대 카페가 만들어지다가 말고 다른 걸로 바뀌었어. 근데 거기서도 애들이 계속 추적을 하니까 그거 2번째 것도 없애고 3번째로 만든 게 메갈리아야. 그 메갈리아가 어느 계기로 만들어졌냐? 강남역 살인사건. 여러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도요 많은 여자들이 죽었어요. 사고가 났어. 근데 그런 사건 얘기 안 해. 강남역 살인사건만 계속 추모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남역 살인사건을 팔아갖고 만든 게 메갈리아야. 그러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들은 진짜 페미니스트들일까요? 기억나지? 내가 2015년에 얘네가 성대결 구도로 가려고 만드는 거다. 여시 카페 그런 용도다. 그 방송 봤던 사람 15년 5월이었어. 메르스 사태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여시를 밟고 들어갔지. 뭐가 아니야. 그때 보셨죠?
예. 그 메르스 사건 때 내가 이 여시 사태에 대해서 이거 성대결 구도로 가려고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내가 딱 얘기하고 지금까지 거길 추적한 사람들이 제보를 해. 자, 문제는 뭐냐? 이 메갈리아가 진짜 페미 카페냐? 정말로 페미 카페라면 여성의 인권을 위해 싸워야 돼. 예를 들어 직장 내에 육아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육아 휴가를 늘린다든가 그리고 이 모성보, 그래서 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직장 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메갈리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건 남성 혐오야. 그런데 이게 글에는 성별 나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노인들이 초등학생인 척하고 글 써봤자 다 티가 나. 어투에서.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 글 쓰는 거 남자들이야.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 글 쓰고 있는 애들 남자들이야. 딱 봐도 글이 남자야. 남자 문체야. 그럼 뭐냐? 지금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 글을 쓰는 애들이 나는 그게 댓글 부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남성 혐오 글을 쓰면서 막 그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페미 카페라 그러잖아. 그런 걸 막 띄워. 근데 이 남성 혐오 글을 쓰는 애들이 하나같이 문재인일까? 그지? 메갈에서 남성 혐오 글 쓰는 남자 문투의 애들이 지금 문재인을 계속 까고 있는 거야. 탁현민 문제로. 그지? 맞아 틀려. 메갈 가서 한번 들여다봐. 메갈리아에서 탁현민 까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남성 혐오글을 계속 올렸던 글인데 걔네들의 글투가 딱 남자야. 남자 글자. 내가 그 좌익교수 잡을 때 이거 남자다 그랬거든. 기억나요? 좌익교수가 여자라고 나왔는데 이거 남자다. 내가 그때 맨 처음부터 13년 7월 3일부터 이거 나한테 글 쓴 좌익교수는 이건 남자다. 즉 좌익교수가 한 명이 아니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 글을 보면 그건 여자가 쓴 글이 아니었거든. 이거는 그래서 내가 2명 이상의 이건 남자들이랑 같이 쓰고 있는 거다. 좌익교수가 내가 다수가 쓰는 거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글투를 보고 아는 거야. 잡고 보니까 남자 맞잖아. 그때 기억나지? 내가 13년 7월에 처음에 그 좌익교수 글 딱 보고 나서 이거는 남자가 쓴 글이다. 이거 여자가 쓴 글 아니다. 그때 진선미 의원실에서 그 좌익교수라는 닉네임도 공유한 거란 얘기가 나오고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이건 공유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2명 이상의 좌익교수가 남자 여자가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썼어. 국정원 직원 2명이. 2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메갈리아에서 제보된 글을 딱 보니까 이건 남자다 싶더라고. 남성시대에서 글 썼던, 남성시대에서 여성 혐오 글 썼던 애들이 성별만 딱 바꿔서 거기서 글 쓰고 있더라고. 남성시대를 만든 것도 요원이었어. 예. 남성시대를 만든 것도 요원들이었어요. 거기서 활동했던 애들이 목적이 뭐였냐. 김대중 노무현이 만든 여성부를 없애야 된다. 여자도 군대 가라. 그 다음에 군 가산점 부활하라. 그 3가지를 주장한 거야.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반남성적인 정책을 폈다. 그걸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게 남성시대였어.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내가 걔네들한테 박근혜한테 얘기해라. 여성부 없애는 거 박근혜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 다음에 걔네들의 용도가 뭐였냐면 내가 이명박이 미필이라고 비판을 하면 너도 군대 가라고 들어와서 지랄을 했었어. 그런데 내가 또 그 박근혜 시대 때 미필 새끼들을 욕하고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군대도 안 간 게 왜 이런 댓글을 쓰냐는 거야. 그 남성시대 카페 애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군대도 안 간 박근혜가 대통령도 하는데 나는 방송도 못하니?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쇼를 한 거야. 그러면 그 군 가산점 제도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 그 군 가산점이라는 게 모든 군인이 혜택 받는 게 아니었어. 군 가산점 제도라는 게 실제로 99점 공무원 시험에 99점 맞은 남자들만 받는 혜택이야.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남자의 0.03%만 그 혜택을 받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받는 혜택인 것처럼 퍼뜨린 게 그게 남성시대 카페 애들이었어. 근데 우리 방송에서 그걸 밝혔댔잖아. 0.03%가 받는 혜택이다. 넌 알고 있었냐. 그래서 군가산점 얘기가 사라지는 거야. 예. 그 군가산점 얘기가 아니야. 우리 형 삼성인데 군가산점 받았는데 그거는 군가산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호봉제를 인정받은 거야. 너네 형이 받은 건 군 호봉제를 얘기하는 거고 군가산점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 시험 볼 때 2점을 더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 군필자한테 2점을 더 주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99점을 맞은 다음에 2점을 더 받으면 합격이야. 왜? 여자들이 100점을 맞는 거야. 100점을 맞은 여자애들이 군 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99점 맞은 남자애들이 군 가산점 받아서 붙는 거야. 100점 맞은 여자애들 떨어지고. 군 가산점 다 받는데 얘야 거짓말을 할 때는 적당히 해야 돼. 군 가산점이 2004년인가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서 사라졌어. 니네 형이 군 가산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한테 뻥친 거야. 잘 가. 예. 군 가산점 제도가요. 2004년인가 4년인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사라져요. 그 판결이 왜 일어났냐면 그 판결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거야. 위헌 법률이라고.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군대를 못 가잖아. 근데 100점을 맞아도 공무원이 안 되는 거야. 군가산점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평등권의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주도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게 그게 군가산점 제도야. 그래서 이미 헌재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대신에 군 호봉제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군대 근무한 것을 2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2년 동안 근무한 걸로 인정해주고 월급을 2호봉을 더 주는 거야. 2년 동안 근무한 걸로 해주는 거. 그게 호봉제도야. 군 호봉제도. 그러니까 지금 그 공무원들이나 또는 뭐 민간 기업에서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호봉제도야. 군 근무 경력 기간을 군대에서 있었던 기간을 일한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그걸 호봉에 반영하는 거. 그게 호봉제도에 대한 반영이고 군 가산점, 즉 공무원 시험 볼 때 2점을 주는 거는 이미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어. 근데 이걸 2006년에 한나라당이 그걸 이슈로 만들어요. 마치 다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 군 가산점이 부활되는 것처럼 그걸 이슈로 만든 거야. 여성부를 만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군 가산점 제도를 없앴다. 패미들이 없앴다. 그러면서 조리퐁을 반대하는 여성부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 뉴스였어. 그게 다 가짜 뉴스였어.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서 사라진 제도이고 그 당시에 헌재에다가 위헌 심판 청구를 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었어. 근데 그걸 이대생들이 주장해갖고 없앴다라고 뻥을 까면서 2006년부터 그 남성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론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럼 여성부를 폐지해라. 그 얘기가 이명박 때 한참 그 카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카페, 남성 카페의 용도가 뭐였냐면 이명박이 군 미필이야. 미필이면서 사고를 쳤어. 그래서 우리가 군 미필이라고 욕을 하면 반드시 걔네들이 나와. 그래서 여자도 군대 가라는 댓글을 달았어. 남성 카페의 용도가 그거였어. 이명박이 군 미필이면서 국방정책을 잘못 피면
국민들이 막 비판하는 댓글을 달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와서 여자도 군대 가라, 조리퐁을 판매하라, 댓글 쓰는 역할을 했던 댓글 부대가 그 카페야. 응. 예. 군 가산점이 위헌 판정이 나서 폐지가 된 제도야. 그래서 다시 살릴 수 없는데 마치 군 가산점을 되살릴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해가지고 뭘 노린 거냐 이게. 남자애들, 군대 가는 거 두려워하는 남자애들을 그 일베로 낚을 때 일베나 DC에서 낚는 용으로 쓴 거야. 청년 우군화 사업. 청년 우군화 사업으로 군 가산점을 쓴 거야. 니네가 한나라당을 제시해주면, 지지해주면 군 가산점을 주겠다. 그 용도였어. 청년 우군화 사업이 뭐냐면 이명박 때, 이명박 때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되면서 주장한 국정원의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그게 청년 우군화 사업이야. 그래서 일베 애들 데려다가 절대시계 주고 정신교육 시켜갖고 악플 달게 한 거. 그게 2009년부터 원세훈이 한 짓이야. 그래서 그 중고 카페에 절대시계가 막 올라와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 국정원 절대시계. 그걸 DC 인사이드 남자애들을 꼬셔가지고 군 가산점에 분노하는, 군 가산점 폐지에 분노하는 어리고 잘 모자란 남자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시계를 나눠주고 악플 달게 한 사건이야. 찾아봐요. 국정원 절대시계. 그게 DC 인사이드에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일베로 넘어가. 그래서 일베에서도 그 군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그 절대시계를 받으러 가자는,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무슨 밀겔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여자도 군대 가라. 원래 밀리터리 갤러리는 그 무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어. 그런데 그런 데가 이런 약간 좀 수준 낮은 애들이니까 DC 인사이드가 확 가라앉으면서 주로 이제 모자란 애들이 거길 찬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데 옛날에 하던 것처럼 와가지고 너도 군대 가라, 뭐 군대 갔다 왔어요, 뭐 군대도 안 간 망치년이. 근데 군대도 안 간 박근혜 년이 대통령도 하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 근데 그걸 KBS가 가서 찍었어? 저기 119에 신고해갖고 못 뛰어내리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서 못 뛰어내리게 해야지. 그걸 가서 찍었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라진 게 남성 카페야. 여자도 군대 가라. 그 얘기를 한 애들이 싹 사라져. 그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013년, 14년에 뭐가 있었냐면 카톡인데, 카톡 이미지인데 뭐 여자는 직장에서 막 화장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근데 남자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고생하는 그런 그림들이 페북이랑 카톡에 돌았어. 기억나요? 트위터나 페북이나 이런 카톡들에 여자 남자를 비교하는, 남자는 여자는, 그거 다 그 팀에서 만든 거야. 여자는 남자는 비교하는 그런 아이콘을 만들어 갖고 퍼뜨리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이걸 계속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페북 같은 데에서 유머로 막 퍼뜨려. 페북에 지금 그거 떴어. 유머 머시기. 오늘의 유머 일베 다 그런 거야. 오늘의 유머나 일베를 만들 때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제일 웃기는 얘기, 그거 일간 베스트를 모아놓은 게 일베야. 일베의 시초였어. 그 다음에 오늘의 유머는 제일 웃기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오유하고 일베예요. 웃기는 이야기로. 페북에 똑같은 게 만들어졌어. 웃기는 이야기. 예. 그러면서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리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남자는 여자는 비교하는 거야. 요원들이 사람들 낚을 때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남자들이 낚을 때 유머, 그 다음에 야한 사진, 그런 걸로 낚는 거야. 그러니까 유머는 남자 여자를 다 낚을 수 있는 거고, 남자들한테는 야한 사진을 뿌리고 여자들한테는 고양이나 애기 사진, 요런 거 뿌려가지고 여자애들을 낚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 유머 게시판 같은 데에서 뽀글뽀글 모아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야. 걔네들이 네티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라졌던 애들이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이걸 유머로 계속 올리는 거를 우리 딸이 막 우스갯으로 보여주더라고. 이거 성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다. 요거 성대결용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라고 내가 느낀 게 그게 13년, 14년이었어. 남성시대 카페가 없어진 다음에 14년 가을부터 그게 보였어. 기억나요? 왜 카톡 카톡 이모티콘인데,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날리면서 달려가는 듯한 그림 뭐 이런 걸 그리면서 여자들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거울만 보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뭐 인터넷 쇼핑만 하고 남자들은 존나게 일하고 있다. 이런 걸로 그려줬던 거. 그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 그게 14년의 현상이어서 내가 틀림없이 이거 다시 성대결 카페가 만들어진다라고 내가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여시 사태가 터진 거야. 근데 그때 여성시대 사태가 터졌는데 아무도 몰랐어. 사람도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그냥 스르륵이라는 SRL 카페하고 여성시대에서만 문제가 됐던 내용이야. 잘 모를 때야.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장동민이 무한도전에 멤버로 들어갔어. 근데 그 멤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장동민의 과거 막말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장동민을 잘라내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장동민의 막말이 누구랑 했냐? 유세훈이랑 같이 했어. 그런데 유세훈은 아무도 공격을 안 하고 여전히 걔는 프로그램에 다 나와. 그래서 내가 장동민 이거 무한도전을 죽이려는 작전인 것 같다. 내가 장동민 건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 이거 장동민을 결합 못하게 해서 무한도전을 죽이려는 것 같다. 무한도전 멤버 중에 공황장애라서 활동을 중단해놓고 지금 다른 예능 프로에서 신나게 다니잖아. 그리고 걔가 소위 아프리카를 깠던 어떤 가수랑 같이 케이블 방송했던 애고. 그래서 내가 장동민 사건을 보면서 뭔가 있다. 이거 작전이다 싶었어. 아니나 달라 장동민 사건을 일으켰던 주역이 여성시대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어. 장동민 사건이 장동민이 여성 혐오했다. 여성 비하했다. 그러면서 문제로 내세웠던 애들이 여성시대 카페의 주력 멤버인가 그랬어. 맨 처음에 시작했던 멤버들 중에 일부야. 그러니까 장동민을 욕했다니까? 여성 비하라고? 그러면 장동민을 여성 비하라고 욕하려면 그때 같이 방송했던 애들 싸잡아 욕해야 되잖아. 나머지 둘은 욕 안 했다니까. 그리고 장동민만 욕을 해서 무한도전을 죽이긴가라고 내가 생각했어. 근데 그때 나왔던 말이 여성 혐오야. 그런데 그 멤버들이 무한도전의 무한도전 갤러리 거기에서 여성시대 사태가 터지는 거야. 무한도전 갤러리가 장동민의 식스맨 결합을 반대했던 운동이 주로 벌어진 게 무도 갤러리고 그 무도 갤러리에서 여성시대 사건이 터진 거야. 공개된 거야. 그래서 내가 감을 딱 잡았어. 이거다. 그래갖고 애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걸 막 논란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타진녀처럼 한번 모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시 사태를. 근데 내가 여성시대에서 나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라고 제목을 달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날 나무위키에 나에 대해서 처음 올라가는 거야. 우리 망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이러면서 막 날 빨아주는데 와 진짜 현기증 날 정도로 내가 제목만 그렇게 달아놓고 여성시대 얘기 마지막까지 안 했어. 호객행위였지. 막 와가지고 그냥 망치부에 막 뛰고 있는 거야? 내가 뛰어서 가만히 냅뒀지. 뭔 짓을 하나. 그들 중에 이명박 만세를 외쳤던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 맞아. 이건 확실해. 그래갖고 내가 그날 저녁에 터트린 게 여성시대 사건 이거 성대결 구도로 준비된 카페다. 그렇게 확 까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여성시대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거냐. 무도 갤러리에서 벌어졌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스르르 카페에서 하드를 공개하는 거 다른 사람들 몇 명 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근데 누가 여성시대에다가 와가지고 뭐 만들자 뭐 이래가지고 사건이 터졌는데 그 초기부터 약간 이상했다라는 제보들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공작이다.
이거 여성시대 사건을 가지고 이거 성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공작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감시해갖고 그 다음에 맞는 것도 없앤 거야. 근데 메가를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든 뉴스에서 보도하더니 메갈리아를 만들더라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메갈리아를 만들어서 얘네들 내가 그랬거든. 계속 내가 그 메갈리아를 계속 쳤잖아 작년부터. 그러면서 진짜 메갈리아가 페미니스트 카페면 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않느냐. 내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 그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 글 쓴 애들이 쓴 글은요. 그건 여자가 쓴 글이 아니야. 그건 남자들이 쓴 글이야. 그건 뭐냐. 옛날에 남성 카페 만들었던 애들이야. 걔네가 거기서 남성 혐오를 주장해. 절대 차별금지법 찬성하지 않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문재인을 욕하는 거야. 탁현민 가지고. 남성 혐오, 여성 혐오라고. 그 메갈리아에서 그 차별금지법 찬성 안 해요. 그리고 문재인을 욕해.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성소수자들. 내가 볼 때 성소수자 운동하는 애들 중에 간첩 있어. 스파이가 있어. 자, 정말로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애들이라면 차별금지법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차별금지법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 지난 그 대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뭐 군대 내에 무슨 대위 사건을 다뤄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대선 때 언급하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대선 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3일 뒤에 그 홍준표가 문재인더러 동성애 찬성하냐? 동성애 합법할 거냐? 이러고 들이댄 거야. 나는 그게 연관성이 있다고 봐. 즉 동성애 얘기하고 성소수자의 권익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애들 나는 걔네 수상하다고 본다니까. 정말로 성소수자의 권익 얘기를 할 거면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걔네 차별금지법 얘기 많이 안 해요. 그지? 그리고 자 홍준표가 문재인더러 동성애 찬성하냐 마냐 시비를 걸었어. 그러면 성소수자 애들이 가서 들이대야 될 건 누구야? 홍준표야. 홍준표 꼬추를 따든 목을 따든. 그런데 왜 문재인 행사장에 와서 시비를 거냐고. 왜 문재인 행사장에 와서 그 시비를 거냐고.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거는 성소수자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애들, 얘네들도 나는 스파이가 숨어들어 있다고 봐. 정말 걔네가 성소수자인지 어떻게 알아? 자보지 않은 다음에야. 막말로 성소수자 카페에서 활동하는 게 다 성소수자라고 누가 알아? 동성애 카페에 있으면 다 동성애자야?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알아? 인터넷상에서 동성애 카페에 있다고 걔네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인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자는 거 봤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이건 또 내가 어떻게 알았냐. 옛날부터 여자애들한테 인기 있는 연예인한테는 게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게 이제 2007년에 내가 와보니까 그러더라고. 걔 게이예요. 누구도 게이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잘생긴 남자 배우는 다 게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니?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게이는 게이만 안다던데. 그럼 쑥 들어가. 그러면 왜 아무나 게이라고 할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걔가 게이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남자랑 자는 걸 봤냐고. 그런데 아무나 게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게이라고 막 색깔을 입혀놓으면 여자애들이 싫어하고 여자애들이 접근 안 한다는 거지. 그 여자애들한테 메리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게이라고 일단 주장한다는 거야. 근데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른 말로 성소수자 카페에서 활동한 애들이 모두 성소수자인지 어떻게 아냐고. 걔네가 자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 성소수자 카페에서 문재인을 공격하자고 주장한 애들, 걔네가 진짜 동성애자인 거 확실해?
그리고 진짜 동성애자라면 홍준표를 쳐야지. 왜 문재인을 쳤어? 자, 지금 메갈리아, 성소수자, 얘네들 다 수상하다는 거야. 정말로 얘네가 성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말 페미니즘 카페라면 차별금지법에 찬성해야 돼.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 메갈리아가 여자 일베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 그 여자 일베다라고 만들어내는 게 그 이제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옛날에 일베 만든 애들, DC하고 일베에서 활동했던 애들이 지금 남성시대하고 여성시대에서 다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엽기적인 내용들을 계속 하면서 사고치는 용. 일베 용도가 그거잖아. 사고치는 용. 모두가 만인이 욕먹을 더러운 일 하는 똥 닦는 용이야. 일베를 만든 목적이, 일베를 띄운 목적이 그 정상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베를 만든 거야. 그리고 뻑하면 일베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베를 만든 이유가 그거라니까. 일베예요. 그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피자 먹으라고 해놓고 그것도 일베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해놓고 그거 일베예요. 다 일베라고 얘기해. 정말 일베일까? 일베에 갑자기 글 올린 애가 일베일까? 어떤 진짜 일베가 나한테 하소연을 한 거야. 일베에서 사고 난 애들의 공통점은 그 전에 글 쓴 적이 없는 애들이다. 갑자기 나타났거나 오랫동안 글 썼던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순전히 일간 베스트를 공유하는 애들인데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사고를 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그 2013년인가 어떤 애가 긴 편지를 보냈어. 13년인가 14년에. 자기는 일베 초기 멤버인데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DC 인사이드의 일간 베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갖고 이상한 사고를 치고 꼭 일베라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들을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아, 이것들이 지금 일베를 일부러 만들었구나. 일베를 일부러 띄웠구나. 그래서 그 일베를 통해서 모든 똥 닦는 일을 시킨 거야. 친일파 앞잡이들한테 그 일을 시켰듯이.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친일파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고문하지 않았어. 조선 사람 앞잡이들을 시켜서 고문을 시킨 거야. 독립군을. 그놈들이 나중에 경찰이 된 거고. 그래서 경찰이라고서 빨갱이라고 고문했던 거야. 일본 놈들한테 배웠던 그거. 그 짓을 시키려고 만든 게 일베고 내가 볼 때 메갈이야. 그리고 늘 욕바지를 만들어. 전술이야 쟤네. 이명박 때 그 미필 문제가 터지면 항상 안상수를 띄워가지고 미필 문제를 물타기 했어. 박근혜를 욕먹이게 하려고 윤진숙 쓰다가 윤진숙이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그 비슷한 여자들이 욕을 대신 욕을 먹었어. 내가 왜 박근혜 욕바지라고 몇 명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요? 내가 저거 박근혜 욕바지야 라고 몇 명 얘기했어.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이은재? 걔도 내가 볼 때 저거 욕바지다. 나경원도 그렇고 지금 이현주도 그렇고 욕바지 전술을 쓰는 거야. 대신 근데 솔직히 나경원은 그렇게 욕 안 먹었어. 나경원이는 그렇게 욕 안 먹었어. 예. 이은재, 그 다음에 이정현이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욕을, 진짜 모든 욕을 걔한테 몰았잖아. 이정현을 순천에서 당선시킨 용도도 그거야. 나경원. 호남 사람들, 호남에서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모든 욕을 이정현이 다 먹게 했잖아. 또 있어요. 그 욕바지로 썼던, 하여튼 몇 명의 욕바지들이 있었어. 좌우지간 지금도 쟤네들은 욕바지용으로 이현주를 쓰고 있다. 반기문은 좀 다른 용도야. 반기문은 조금 다른 용도이고, 좌우지간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왜 강경화를 떨어뜨려야 되냐? 왜 강경화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하면, 지금 얘네들이, 이 소위 그 친일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 뉴라이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바른당, 얘네들은 지금 이 누구를 강경화를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언론 플레이로만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척해. 근데 내가 볼 때 국민의당도 자유당도 바른당도 동의 못할 거야. 이 세 개는 뉴라이트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민의당, 바른당,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셋 다 뉴라이트가 장악하고 있는 당이야. 뉴라이트 사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당. 그러면 이 정당들이 바로 이 총균쇠를 비판했던 강경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 뉴라이트가 바로 신자유주의 정당이고, 그 신자유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이 거대 자본이 주장하는 게 바로 무기와 그 다음에 전염병과 그리고 이 강철, 자원을 상징하죠. 그 뉴라이트 애들이 지금 이 강경화 사건은 결국 뉴라이트와의 전쟁인 거야. 그래서 이 강경화가 리트머스야. 강경화를 반대하냐 찬성하냐에 따라서 이게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더민주 안에서도 강경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게 곧 뉴라이트야. 뉴라이트 간첩이야. 자, 이 뉴라이트 애들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주장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규제를 완화해라. 그 규제가 뭐냐? 한마디로 무역 규제. 들어봤지? 무역 규제를 완화해라. 되게 좋은 말 같잖아. 자유무역을 위해서 무역 규제를 완화해라. 이건 뭐냐면 가난한 나라의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무역 장치야. 보호무역 장치를 없애라는 그 규제를 완화해라. 그게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느 나라 가서나 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규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핏빨아먹는 규제. 그거 완화해라. 그래서 대자본이 어느 나라나 먹튀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거. 그게 이 규제 완화야.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이 규제 완화야. 더 쪽쪽 빨아먹도록 해라. 그게 규제 완화. 무역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대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마음껏 빨아먹게 해라. 그게 신자유주의야. 대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라. 강대국의 자유를 보장하라. 강자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게 신자유주의야. 두 번째로 있어. 민영화. 한마디로 이 민영화라는 게 뭐냐 하면 공공의 일자리로 국가에서 투자하고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든 걸 없애라. 그래서 모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자기네들이 값싸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민영화, 의료 민영화, 공항 민영화, 전기 민영화, 수도 민영화, 모든 공공재를 민영화해라. 그래야 그 모든 공공재, 사실 공공재라는 게 그 민영화라는 게 뭐냐면 다 공공재야. 그 나라에서 세금을 투자해서 만드는 것들, 그걸 경영을 민간에게 넘기라는 거야. 한마디로 대자본에게 넘기라는 거야. 반드시 필요한 철도, 전기, 수도, 의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민영화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공공의 서비스를 자기네들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나 똑같이 주장하는 게 민영화야. 지금 마크롱이 주장하는 게 민영화잖아. 5시네요. 예. 할 말이 많은데. 예. 예. 네. 너무 지금 그래서 자, 첫 번째 뉴라이트가 뭐 주장한다고요? 신자유주의 뉴라이트들이 세계에서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써봐.
규제 완화. 첫 번째가 규제 완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민영화. 이 민영화. 온 세계에서 이 신자유주의 대자본이 주장하는 게 민영화야. 세 번째가 있어. 뭘까? 선별적 복지. 예. 이걸 외워야 돼요. 전 세계 신자유주의자들, 뉴라이트들이 외치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다? 규제 완화, 민영화, 선별적 복지야. 자, 그럼 선별적 복지가 뭘 얘기하느냐? 선별적 복지라는 말이 뭐냐? 그 무상급식 논쟁 기억나요? 지금 김상곤 교수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무상급식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무상급식을 논점으로 만든 사람이 그 김상곤이야. 그러면 이 무상급식이라는 게 뭐냐? 말이 무상이라고 붙어들었지만 정확하게 의무급식. 한마디로 의무교육 대상에게 나라에서 점심을 주자. 가리지 않고 주자. 그게 이 무상급식, 의무급식 이야기야. 그러면 이 무상급식을 그때 이명박이 뭐라고 반대했냐? 이건희 손자에게 왜 공짜 밥을 주느냐? 그럴싸하죠. 맞아. 이건희 손자한테 왜 공짜 밥을 줘? 되게 맞는 말 같아 보이잖아. 그런데 이건희 손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었어. 무상급식, 의무급식 대상이 아니었어. 왜? 걔는 사립학교 다녔어. 사립초등학교는 따로 다 돈 내고 먹는 애들이야. 부자들이 다 가는 데라. 그런데 이건희 손자에게 왜 공짜 밥을 주느냐라는 말로 꼭 필요한 가난한 애들에게만 공짜 밥을 주고, 그리고 그 자기가 밥값 낼 수 있는 사람은 밥값을 내야 된다. 그게 이명박의 주장이야. 그럴싸하죠. 예. 그런데 이 말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는 선생님이 3월에 애들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낼 수 없다. 그럼 선생님 사인 하나만 있으면 얘는 급식비 면제가 됐어. 그런데 이명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 8가지 서류를 내서 가난을 증명해야 급식비 면제를 받았어. 그래서 애들이 그 8가지 서류를 해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엄마 아빠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한글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애들이 11개였나? 11개의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를 못 내. 그럼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친구들이랑 같이 몰래 훔쳐 먹었다.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 프랭카드에 써붙이는 거야. 급식 먹으면 안 되는 애들 명단. 그 다음에 나는 도둑입니다라고 팻말 들고 서 있게 하고. 그게 이명박 때 애들한테 한 짓이야. 그래서 그걸 없애라고 해서 나온 게 그 2010년 그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투쟁을 해서 이겼던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그럼 왜 이명박은 무상급식, 오세훈과 이명박은 왜 그토록 무상급식을 싫어했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 꼭 필요한 애들에게만 공짜밥을 먹이자. 그건 어떤 뜻이냐? 가난을 입증하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집에 돈이 없는데 뭐 학고방이라도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이 있는 애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거야.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정말로 월세도 아주 정말 형편없는 거지 같은 하우스에서 살아야 급식을 무상으로 준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데 살더라도 당장 돈이 없는 애들도 있는데 그게 선별복지의 문제예요. 가난을 입증하라는 거. 이명박이 했던 두 번째 짓이 뭐냐 하면 장애인 등급제도야. 그 장애인 등급제도가 뭐냐? 장애를 입증하라는 거야. 그래서 입증된 장애인에게 확실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데 씨발 1등급 장애인이 1등급 장애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전신을 못 쓴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MRI를 찍어오래. 근데 MRI에서는 전신 마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MRI를 못 낸 모든 1등급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 그게 장애인 등급제였어. 그게 선별적 복지라는 거야. 가난이나 장애를 입증하고 복지 혜택을 받아라. 말은 그럴싸했지, 씨발. 그런데 핵심은 뭐였느냐? 결국 복지 비용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었어. 왜? 그 복지 비용이 노무현 때 어떻게 그렇게 복지 비용을 낼 수 있었냐? 부자들한테 부동산세 걷고 대기업한테 법인세 걷어서.
그걸로 복지를 했거든. 장애인 복지, 아이들의 그 급식 복지를 해줬던 거야. 교육 복지를.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난민에 대한 반감도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야. 부자가 내는 세금. 자, 선별적 복지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가난이나 장애를 입증하라는 거야. 입증해주면 혜택을 주겠다. 그래놓고 막 시혜를 베푸는 거야. 옛날에 우리 동네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짜 밥을 먹는 애한테 선생이 공짜로 밥 먹는 새끼가 뭐 이렇게 밥을 많이 뜨냐고. 애가 놀라고 반찬을 못 떴어. 그래서 밥을 남기니까 공짜로 밥 먹는 새끼가 밥을 남겼다고. 그걸 본 4학년짜리 애들이 정신적 충격을 먹고 엄마들한테 일러갖고 그 사건이 나한테까지 들어온 거야. 누가 공짜 밥을 먹는지 선생이 알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미국에는 다 돈 내고 밥 먹는다. 그래요. 미국은 돈 내고 밥 먹어요. 어떻게 돈 내고 밥 먹냐? 부자 아이들은 수십만 원을 내고 가난한 애들은 돈 안 내고. 그런데 그걸 선생은 몰라. 학교도 몰라. 왜? 나라에서 걷어. 나라에서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급식비를 많이 내고 가난한 애들은 안 걷는 거야. 그래서 선생도 학교도 모르는 게 미국식 급식이고 캐나다에서도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야만적으로 학교에서 일괄 똑같은 밥을 주느냐? 각자 도시락을 싸우게 하고 있다. 왜 우리만 무상급식 하느냐? 그렇지. 캐나다는 30만 원씩 모든 애에게 돈을 줘. 밥 먹으라고. 모든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돈을 줘. 그러면 애들이 급식비 못 낼 일이 없지. 응. 이게 선별 복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야. 대신 그 자기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재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똑같은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왕비도 영국의 병원에서 3일 동안 애를 낳으면 무상으로 치료받고 나간다는 거야.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야. 대신 그 비용을 부자들이 내는 거야. 자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편복지,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이 혜택은 누구에게 불리해? 보편적 복지는 누구에게 불리해? 써봐. 부자에게 불리해. 예. 보편적 복지는 부자들이 소득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자에게 불리한 거야. 그래서 세계 뉴라이트 새끼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야? 선별적 복지. 차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러면서 이 복지 혜택이 많으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들어봤죠? 도덕적 해이. 부자들이 혜택 받는다. 그럼 혜택 받은 부자 새끼를 처벌하면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차상위 계층은 입증 안 되는 가난으로 그 밥을 못 얻어먹고 있어, 이 씨발놈들아.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것들이. 부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 오늘 우리 중요한 얘기 배웠어요. 자, 뉴라이트 애들이 세계 신자유주의자들, 한마디로 세계 대자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다? 무기사업, 제약회사, 미디어. 무기사업, 제약회사, 미디어를 가지고 전염병의 공포를, 일단 세계에 일단 얘네들이 제일 다 같이 파는 게 뭘까? 그래, 그 얘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세계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 파는 공통된 공포가 뭘까? 테러 공포야. 그걸 왜 팔았는지 알아요? 1900년에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공산당에 대한 공포를 팔 수가 없었던 거야. 이념 대립을 팔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만든 게 9.11 테러를 기반으로 해서 테러 공포를 판 거야. 그 전에 90년대 무슨 영화가 나왔는지 알아? 외계인 영화. 기억나지? 90년대에 엑스파일이니 뭐니 이러면서, 엑스파일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 외계인에 대한 공포를 팔았어.
그런데 안 먹힌 거야. 너무 황당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 외계인보다 더 확실한 공포를 팔자. 그래서 나온 게 테러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테러가 9.11 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가난한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야. 그지? 테러의 대상은 언제나 가난한 서민들이었어. 미국에서만 지금 공화당 의원, 그 다음에 9.11이 당한 거고, 유럽에서 벌어지는 모든 테러의 공통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인 곳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서민들. 이번에 영국의 화재.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 항상 빈민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벌어지는 게 테러야. 그 다음에 이 IS란 놈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한참 며칠 뒤에 자기네가 배우라고 선언해. 그런데 정말 IS라고 입증한 나라 봤어? 그 IS가 그 테러범한테 지시했다라는 증거 나온 거 있냐고. 자, 이번에 이 연대 학생의 테러는 그 교수가 자기를 모욕했기 때문에 테러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연대 학생이 죽었다면 IS가 내가 배우다라고 얘기하겠지. IS가 배우인 모든 테러의 특징이 뭐냐? 테러범이 죽었다는 거야.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IS가 자기가 배우라고 주장하는 모든 테러의 공통점은 테러범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IS가 자기네가 배우라고 발표를 해서 우리는 무조건 믿는 거야. 그런데 IS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결국 IS라는 존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자생적 테러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라고 주장하면서 공포를 팔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가 아닐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전 세계에 테러범을 심어놨을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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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상어는 본 적이 없고 그냥 지느러미인데 씨발 우리는 80년대에 그냥 그 음악만 나오면 벌벌벌 떨면서 조스바 먹었잖아. 자, 지금 강경화는요, 바로 그들, 무기사업자들과 제약회사와 그리고 이 자원을 착취하려는 그 금융자본, 그들에 의한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을 10년 동안 한 게 강경화야. 그 강경화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던 외교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강경화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문재인을 의심하고 있어. 정말 강경화 지킬 수 있는지. 그런데 문재인이 국민의 뜻에 따라 강경화를 임명하겠다. 분명히 발표했어. 내가 볼 때 탁현민 얘기가 왜 떠오르느냐. 지금 문재인이 강경화를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탁현민이 떠오르는 거야. 정말로 탁현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강경화 임명한 다음에도 탁현민 문제가 계속 나와야지. 그리고 자를 때까지 나와야지. 매번 강경화를 임명하려고 할 때만 탁현민 얘기가 나와. 탁현민과 니들의 관계가 뭐냐?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 좌우지간 지금 자유당에서 뭐 강경화를 임명하면 보이콧하겠다.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한 협박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박에 굴한다면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겠죠? 그죠? 지금 강경화의 가치는 이미 그의 능력은 문재인이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세계가 인정한 실력자를 우리나라에서 능력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그게 그 문재인의 주장이에요. 보이콧한다? 자, 이렇게 보이콧했는데도 임명한다면 야당이 투쟁할 근거와 명분이 있다. 씨발 지랄들 하시네요. 어제 손석희 선생이 쟤네들의 얼굴에다가 그냥 똥바가지를 확 퍼부었어. 그 사진 봤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들. 이명박 때 17명, 박근혜 때 10명. 지금 김상조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고
막 지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이 이명박 때 17명, 박근혜 때 10명, 아직 16명은 더 임명해도 돼. 이명박 숫자에 맞추려면.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노무현 때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된 첫 타자가 유시민이었답니다. 자, 여러분, 좌우지간 문재인이 강경화를 임명하겠다는, 문재인이 강경화를 임명하겠다는 강한 뜻을 밝힌 거 응원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나는 문재인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 문재인이 강경화를 임명하겠다라고 임명 강행을 주장한 건 매우 잘한 일이에요. 예. 이건 우리 모두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줘야 돼. 물론 문재인의 모든 인사에 다 똑같이 박수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강경화는 반드시 외교부로 들어가야 돼. 외교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강경화라는 존재가 외교부 장관을 하는 거, 그게 곧 개혁이야. 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친일파 새끼들, 이 외교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친일파 고리들,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 시작이 강경화야. 그래서 강경화는 반드시 돼야 돼. 국제무대에 국제대자본의 문제점을 가장 잘하니까 총균세를 읽으라고 얘기한 강경화야. 문제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이 외교부 전체하고 결이 달라. 반기문이 추천했다. 누구의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경화를 지지하는 10명의 외교부 장관 이름에 반기문이 없었어. 나중에 반기문이 자기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기문도 반대하지 않는 강경화야. 보수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그 외교부 장관들이 다 똑같이 국제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강경화야. 강경화가 비외무고시 출신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여자라서가 아니야. 강경화가 여자라서 지랄하네. 강경화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외교관이야. 전문적인 외교관.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협조 안 한다. 이제까지 역사상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추경에는 각 지역의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경 예산 통과 못 시킨다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지만 뒤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쪽지를 보내고 있다죠.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을 보이콧 하겠다? 신천으로 나와서 장외투쟁 하겠다? 나 안 해봤는데 산보일보 하러 가야 되나? 자유당이 신천에 나오면 신촌의 젊은이들이 가만 안 둘 텐데 한번 나와보든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지금 문재인더러 탁현민 갖고 우리가 잔소리하는 건 더 잘하라는 거야. 근데 자유당 너네가 장외투쟁? 나와보든가 어떻게 되는지. 자, 강경화를 반드시 밀어붙여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 강경화에 반대했던 애들, 국민의당, 바른당, 그리고 자유당. 얘네들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돼요. 예. 얘네가 이름을 바꾸더라도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 바른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름 다 모시고요. 개인 플레이 필요 없어. 강경화 찬성에 반대해서 보이콧에 떠벌리고 다니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 의원들이 공천한 그 지역 기초의원 후보들은 무조건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들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이 강경화 청문회를 반대하고 강경화의 임명을 반대하는 당에 의원들이 공천을 준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은 무조건 떨어뜨리면 돼. 지금 이번에 이 강경화 반대한 애들은 내년 지방선거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장관들은 상관없어. 다른 장관들 상관없고 내가 볼 땐 지금 언론에서 이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있는 것 같아.
야, YTN에서 이 법무부 장관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어. 지들 입맛에 맞나봐. 조국도 안 까고 법무부 장관도 안 까고 오로지 강경화만 안 된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는데 꼭 필요하다. 검찰이 저 사람이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 같아? 니 똥이나 닦으세요 그러지? 뭐 그 언론에서 그 법무부 장관의 책이 결국 남성 중심 지배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주제로 쓴 책이래. 뭐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 남성 중심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무너뜨린다는 방법론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자, 어쨌거나 나는 법무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반대야. 그러나 강경화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예. 안경환 부적절한 성인식 논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청와대 검증 과정도 도마에 올라. 조대엽 음주운전 논란 속 사회이사 참여 기업에서 임금 체불 의혹. 봐, 조대엽도 문제가 이게 좀 많은 인간이야. 지금 조대엽하고 이 안경환은 계속 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조대엽이나 안경환을 밀어붙이면 이건 진짜 불통이야. 그런데 강경화를 밀어붙이는 거는 불통이라고 욕하면서 조대엽 안경환은 욕 안 하는 쟤네들 정체가 뭘지 참 궁금해. 오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문재인이 조대엽하고 안경환은 버리는 카드로 지명한 거 아니냐. 에이, 설마? 두고 보겠어요. 자, 뭐 이 그 조대엽하고 안경환이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예, 좌중한 강경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문재인 힘내라. 요 부분은 힘내라. 힘내서 강경화는 지켜라. 그 문재인이 강경화를 지켜준다면 내가 문재인 2주 동안 안 깔게. 문재인이 강경화를 임명하면 내가 2주 동안은 문재인 쉴드 쳐줄 수 있어. 까방권을 주겠어. 예. 문재인이 강경화를 임명하면 난 앞으로 2주 동안은 문재인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조대엽 안경환 빼고. 조대엽 안경환 빼고 내가 문재인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으니까 밀어붙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이게 참. 내일 방송을 안산 특별방송 하니까 오늘 다 얘기할게요. 예, 이걸 내일까지 재방송해야 되니까. 예. 지금 그 사드 문제 말이에요. 성주에서 그 사드 때문에 성주 그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을 그 성주 군민들이 차를 검색했단 말이야. 수색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수색하는 것을 어제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죠? 예, 검문 검색을 중지시키는. 그래서 검문 검색대를 빼라고 얘기한 거야. 경찰이. 그래서 지금 성주 군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격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그 JTBC가 가서 보니까 중단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경찰들이 왔대. 다시 경찰들이 와가지고 철수시키라고, 검문 검색 그 시설을 철수시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성주 군민들이 너무나 분노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어. 왜 문재인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할까? 지금 이 경찰이, 물론 이 경찰청장이요, 문재인의 지시가 없으면 이런 짓 못해.
그리고 이건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국회의원이 지시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경찰은 국회의원이 지시할 수 없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시할 수 없어. 경찰은 중앙경찰청의 지시를 받아요. 예. 그러면 왜 문재인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짓을 했을까?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추측합니다. 자, 여기부터 소설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가면서 미국 측에다가 성의 표시하는 거 아니냐. 뭔가 지금 문재인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면서 내가 지금 이 사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드의 그 어떤 토론 내용을, 합의 내용을 존중한다.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검문 검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쇼를 보여준 거 아닐까. 그런 조치를 해서 그 미국 쪽 애들한테 내가 이 사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철회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어떤 보여주기가 아닐까. 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검문 검색 때는 철수하되 눈으로 감시하는 건 허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주민들이 눈으로 감시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까지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보니까 2주도 안 남았어. 오늘이 15일이잖아. 28일에 출발한대. 그러면 2주가 안 남은 거야. 왜 강경화를 밀어붙이냐면 한미 정상회담 데려가려는 거야. 지금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열흘도 안 지금 28일에 13일 뒤네. 2주도 안 남은 13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떠나는데 뭔가 문재인 측에서 사드에 대해서 미국 측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가려는 거 아닐까. 아니면 말이 안 되거든?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기에 경찰을 동원해서 왜 이런 사고를 치냐고. 이건 뭔가 보여주는 쇼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드를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해서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만약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사드를 그냥 배치해버렸다. 그러면 오늘의 이 소설은 틀린 소설이죠. 예. 오늘의 이런 소설은 틀린 소설이고, 만약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얘기가 좀 달라진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렇다라면 뭔가 근거 있는 소설이 되는 거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미국에 갔다 온 다음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일단 성주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문재인이 사드를 그냥 배치하려는 거 아니냐.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재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면 문재인은 아주 홀가분하게 사드 배치 도장 찍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매달리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문재인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주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이 포기한 거 아니냐,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 라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계속해서 요구해야 될 문제야. 7월이면 참외 다 따죠. 예, 참외 딸 때까지만 예, 여러분들이 좀만 기다리시면 참외 다 따고 나서 예, 이 성주 국민들이 제2차 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단결된 모습으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성주에 갔을 때 성주 촛불이 많이 안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건가? 그게 아니라 지금 참외 따느라고 바빠서 참외가 한창이라서 못 나오는 것 뿐이래. 예. 작년에 그 촛불 집회가 왜 벌어졌냐면 우리 참외 다 땄어요. 기억나죠? 예. 우리 다 참외 다 땄어요. 그러면서 7월달에 촛불 들기 시작한 거야. 지금은 참외 따는 계속 중요한 시기인 거야. 그래서 못 나오고 있대요.
자, 그게 성주 쪽에서 올라온 해명인데, 과연, 예, 성주 다, 참외 다 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7월, 이번 7월 중순이, 그니까, 누가, 이 문재인이 미국 갔다 오고 G20 갔다 온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7월 중순이야. 딱 성주 일주기. 내가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기다려봅시다. 성주 국민 여러분, 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이사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포기 안 했거든요. 성주의 참외 다 따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이, 예,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이제 평화를 위한 무슨 세미나를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사드를 철회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89세야. 전 미 국방장관이야. 이 사람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무기 아니다,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사드는 철수해야 된다. 사드를 배치한 딱 하나의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내가 오늘 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 내가 오늘 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쁘지? 뉴스가 오늘 엄청 많네. 네. 여러분이 또 못 믿을까봐. 페리 전 국방장관, 한국 정부 원하지 않으면 사드 철수해야라고 얘기했다. 예. 다시.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사드를 철수해야 된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거다. 사드 배치의 유일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예.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스를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뭐냐 하면, 또 하나의 뉴스는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뉴욕타임즈가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이 사드 환경평가를 생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뉴욕타임즈는 한국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사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이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건 뭐냐? 지금 미국에서도 논쟁이라는 거야.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미국 언론은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드와 한미 정상회담과 이게 다 연관된 내용이야. 그래, 이렇게 중요할 때 문재인이 성주에서 그 민간인 검색대를 빼라고 얘기한 거, 그거는 내가 볼 때 어떤 딜을 위한 협상용 카드가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드의 환경평가를 생략하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 난.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한마디로 사드가 정말로 북한을 방어하는 용이 아니라는 거야. 사드를 그토록 놔야 된다고 외치는 목적이 주식값이라는 거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냐?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신문이야. 미국의 주식쟁이들이 보는 신문. 세계 주식쟁이들이 보는 신문이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라고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사드 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이야.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문이잖아. 자, 그렇다라면 결국 사드는 주식용이었다. 사드는 주식시장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 신문이 중요한데 이쪽 방엔 안 올라오네.
지금 이제 중계방에서만 계속 올라오고, 예. 사드는 결국 주식시장용이야. 그 사드를 판매한다고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서, 그 로키드 마틴의 저기가 주식값이 확 올라갔어요. 응. 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게 한미 정상회담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의 무기회사의 주식 장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은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를 제가 짠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목만 적어놨다가 그거구나. 이게 지금 딱 연관되잖아. 이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사드 문제는 미국의 무기회사 주식장사와 연관된 문제다. 자, 미국 내에서 사드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고 널널하게 가면 안 돼요. 나는 이건 긴장을 푸는 용이라고 봐.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문재인더러 야 네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사드 철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려고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닐까. 이 민감한 시기에. 한마디로 준비 단단히 하라는 거야. 이게 외교라는 건요. 절대 앞에서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외교는 언제나 앞에서 하는 말보다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야. 환영합니다. 라면서 뒤에서 지가 이익을 뜯어먹는 거거든. 그게 외교야. 옛날에 서희 장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잖아요. 서희 장군이 누구냐? 이게 이제 거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너네 왜 우리랑 안 놀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서희 장군이, 우리도 너네랑 놀고 싶은데, 진짜 내가 미치겠다. 이 압록강변에 있는 이 꼴통 여진족 새끼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그래! 그래갖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거기를 고려에게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강동 6주, 압록강 동쪽 6주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교라는 거야. 이게 이 서희가 막 거란족하고 친해질 것처럼 얘기하면서 강동 6주를 빼오는 거. 그게 외교거든. 그래서 이 외교는 진짜 경험이 중요한 거야. 무엇보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의 판도를 읽는 게 중요한 거야. 왜 강경화이냐? 왜 강경화냐? 반기문은 미국은 알지만 세계를 몰랐어. 그래서 유엔에 가서도 제 역할을 못한 거야. 그런데 강경화는 세계를 굴렀어. 어제 나한테 온 자료가 그거였구나. 문재인이 세계 평화의 리더십을 세우려면 세계 판도를 읽는 외교관이 필요하지. 몰라. 그래도 나는 탁현민은 안 돼.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다. 왜일까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작년에는 병사라더니 바꿀 수 없다더니 올해는 외인사로 바뀌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니까. 작년에는 대통령이 박근혜였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서울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라의 이 대빵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제 이 그 가족들, 유가족들에 대한 그 유가족들에 대한 그 적절한 사과와 분명한
배상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청구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 나는 이 경찰, 그 당시에 이때 직사를 계속했던 그 경찰, 그리고 그 경찰청 간부들에게 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3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막 너무 막 열내면서 달려왔어요. 예. 자, 이 모든 얘기가 실화냐? 픽션이야. 소설. 나 요즘에 인터넷 소설 쓰잖아. 실존 인물을 활용한 인터넷 소설계에 등단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직 알려지는 사람이 없는데 실화냐? 아니야. 소설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소설의 끝을 바꾸려고 해.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전쟁의 위험과 그 다음에 세계 극우화의 공포 속에서 끊이지 않는 테러 공포.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지막 소설 한 편 쓸게요. 연세대 공대 학생의 머리가 너무 짧지 않아요? 등치는 너무 좋고 논문 쓰고 있는 연대 공대 학생의 등발이 왜 이렇게 넓지? 이거는 운동한 어깨야. 머리는 왜 그렇게 짧아? 누가 보면 군인이라고 하겠어. 군인은 좀 너무하고 의경 정도? 연대 테러 사건. 왜 이번 사건이 좀 묘하게 보이지? 무엇보다 사이버상에서 소문이 있었어. 연대에서 사고가 하나 터질 거다. 며칠 전에 제보받은 내용인데 연대에서 사고가 하나 터질 거다. 혹시 이게 이 사건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좌우지간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어떤 공포를 심고 싶었나? 야!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있는 건 몰라? 박근혜가 그랬잖아. 테러방지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소설이야. 인터넷 소설. 너무 놀래지들 말고 화내지들 말고. 자, 오늘 망치부인의 소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망치부인의 팩션. 날마다 발표되는 신작 소설에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겠죠? 일간 이걸 뭐라 그러냐, 옛날에 연재소설이라고 했잖아. 예, 아프리카TV에서 보내드리는 망치부인의 인터넷 연재소설 오늘의 시사. 예, 자, 내일은 하루 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내일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촉구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안산에서 만나요. 가능하신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외로우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 목포 신항에도 한번 가려고요. 누구 운전해 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도 나도 흔들겠지? 아니야, 목포까지 KTX로 갈 거야. KTX로 가면 목포에서부터 나를 데려가 줄 사람. 자, 오늘은 내일은 안산으로 가고 그리고 내일 얘기 들어보고 제가 목포 신항에 갈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다음에는 목포 신항으로 갈게요. 예, 자, 일단 내일 가보고 결정합시다. 자, 내일 안산 방송 여러분들이 안 봐도 난 할 거예요. 세월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별들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그 반짝이는 별을 되살려낼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영만이의 친구들을 다시 되살려내는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업을 해주신 5,800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꿀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예,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망치 보이는 생방송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저 그 4.16 기억전시관 가서 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울지 마세요. 예? 우리는 울러 가는 게 아니라 웃으러 가는 거야. 웃음으로 행복하게 그 반짝이는 별들을 되찾으러 가는 날이에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 양혜니님, 베티고양이님, 안경유이님, 상식이 통하는 세상님 감사드리고요.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고소 대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망치 부인이 꿈꾸는 세상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망치 부인이 문재인을 깐다고 굉장히 막 비참해 하시는 분들,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애는 원래 강하게 키워야 돼요. 대통령도 강하게 키워야 되고요. 예. 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래서 잘할 때만 칭찬하는 망치 부인이 될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문재인의 어용 지식인, 난 그 어용 지식인이란 말 굉장히 싫어. 그것도 유시민이 만든 말이잖아. 그냥 그 말을 딱 받아갖고 자유당에서 어용이라고 막 누굴 비난했어. 어용 지식인들이라고. 그 어용이란 말 쓰지 마세요. 대통령이 임금이야? 어디서 어용이야?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예. 우리 망치 부인은요, 앞으로 문재인이 잘할 때만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잘할 때까지 잔소리 할 거고요. 그래서 문과의 정수를 보여줄 거예요. 예. 그 어용 5.18 문제. 그래. 5.18 단체더러 어용 단체라고 시비 걸고 지랄했잖아. 어용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저한테 어용 지식인이 돼달라. 이따위 문자 보내면 차단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민주시민이에요. 우리는 문재인의 고용인입니다. 문재인은 우리의 피고용인이고요. 우리가 문재인한테 5년 동안 제대로 일하라고 그를 고용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 3년 안에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판적으로 지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시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재인 주변의 쓰레기들이 문재인을 묻어버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았죠? 자,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고 싶은 망치부인의 꿈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될 겁니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일까지 이거 재방송해드리고요. 내일 안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은 안산에서 2시,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에 밀린 인생상담 돌아올게요.